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컨테이너 플랫폼 팀에 소속되어 있는 송인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의 주제는 맥레브 해싱 스케줄러 IPVS 리눅스 커널인데요.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뭐 네이버가 이제 웹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리눅스 커널을 뭐 건들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왜 저 스케줄러를 만들게 되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저걸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컨테이너 플랫폼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컨테이너 플랫폼에는 되게 많은 컨테이너, 도커 컨테이너가 올라가요. 이제 그 수천 개의 도커 컨테이너로 패킷을 로드 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존 솔루션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먼저 소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맥레브 컨시스턴트 해싱이라고, 이건 원래 구글의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구글의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솔루션인 맥레브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IPVS라는 그 리눅스에서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인데요. 그거를 거기에 맥레브를 어떻게 넣었는지,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되게 이제 하이 어벨러티한 그런 로드 밸런스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컨트리뷰션 했던 과정들은 좀 많이 쳐냈어요. 과정들은 많이 쳐냈고, 이제 네트워크나 그런 부분에 관련된 얘기들을 주로 할 예정이에요. 이제 밤늦게 이제 먼 곳에서 오셨으니까 최대한 이제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컨테이너로 로드 밸런싱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당연히 패킷이 들어오겠죠. 패킷이 들어오면 저 동그란 게 라우터예요. 라우터는 이제 여러 경로들 중에서 네트워크 패킷을 어디로 보낼지를 선택을 하게 해주는 애고요. 그 다음에 저 네모 박스는 스위치인데, 스위치에서 이제 다시 또 그거를 라우팅을 해서 저 L4 레이어의 로드 밸런서가 패킷을 받게 돼요. L4 레이어의 로드 밸런서가 하는 역할은 대용량 트래픽을 받으면 어떤 컨테이너로 분배해 줄 건지 이제 좀 이렇게 균등하게 부하를 분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애고요. 근데 이제 저 레이어 4의 로드 밸런서가 저 패킷을 마지막으로 보내게 되는 곳이 이제 컨테이너인 게 문제였던 건데요. 이제 도커 컨테이너에 대해서 아신다고 가정하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어요. 컨테이너는 이제 경량화된 리눅스 서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 호스트가 하나의 리눅스 머신이라고 가정하면은 한 100개 아니면 더 그 이상의 엄청 많은 컨테이너를 이제 하나의 머신 안에서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의 장점은 이제 서버 자원은 줄이고 거기서 이제 컨테이너를 많이 올려서 가용성을 높이는 건데요. 근데 이제 컨테이너가 많아질 거고, 그럼 컨테이너로 가는 트래픽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런데 여기에 너무 컨테이너가 많아지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클러스터에서 로드 밸런싱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이제 기존 로드 밸런서는 하드웨어 로드 밸런서예요. 스태틱 라우팅이라는 것을 하는데, 저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컨테이너의 IP가 뭐 1.1.1, 1.1.1.2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 IP를 그 로드 밸런서에 직접 접속해가지고 IP를 다 쳐줘야 돼요. 기존 네트워크 하드웨어 이제 로드 밸런서는. 그래서 이 스태틱 라우팅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저기 어떻게 컨테이너들의 IP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IP들을 어떻게 손으로 몇 개까지 넣어줄 수 있겠지만 너무 많으면 그게 또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라이프 사이클의 특성상 되게 삭제랑 이제 추가가 빈번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꽉 차 있었던 컨테이너, 초록색 컨테이너가 되게 많이 삭제됐고 또 색깔이 바뀌어서 새로운 게 뜨는 상황이고요. 이게 뭐 하루에도 수백 번씩 사라졌다가 생겼다 하는 컨테이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스태틱 라우팅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손으로 다 일일이 입력했는데
이제 컨테이너는 되게 자주 엔드포인트가 바뀌니까 이제 저 정보를 정적으로는 반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절로 가던 커넥션이 다 끊기겠죠? 네. 이렇게 클러스터 하나 해도 저렇게 컨테이너가 많은데 보통 뭐 리눅스 머신 뭐 몇십 개를 클러스터링 하나를 하니까 이 클러스터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 이제 서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로드 밸런싱은 엄청 큰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로드 밸런싱도 잘 돼야 되겠죠. 로드 밸런싱의 기능이 이제 트래픽의 부하를 분산하는 거니까 어느 하나 안 받는 컨테이너 없이 되게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하를 잘 분산해줘야 된다는 또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일 고심한 부분이에요. 저 지금 불나고 있는 데가 지금 로드 밸런서인데 로드 밸런서가 하나 죽은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죽으면 일단 스위치에서는 저 네모난 게 스위치예요. 스위치에서는 로드 밸런서로 패킷 포워딩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이 로드 밸런서를 떠나서 컨테이너로 가고 있던 패킷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 사라지게 되겠죠. 왜냐면 로드 밸런서가 죽었으니까. 그러면은 저 로드 밸런서 하나가 죽을 때마다 이제 커넥션이 이제 와장창 깨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되게 장애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도커 스웜이나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효율적이고 신뢰적인 로드 밸런싱을 구축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오늘 공유 드릴 계획이에요. 저 물음표 2개가 이제 뭔지 이제 슬슬 나올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민했던 건 굉장히 많은 대용량의 트래픽을 부하 분산을 해야 된다는 점이었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제 컨테이너가 많아질수록 트래픽도 당연히 많아질 거고 일반 그 정적인 서버들을 관리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컨테이너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경량화됐기 때문에 한 호스트에서 되게 많이 뜰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 엔드포인트를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트래픽도 많이 받게 됩니다. 많이 받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대용량의 트래픽을 이제 분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도 네이버 서비스의 특성상 이제 트래픽이 굉장히 많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로드 밸런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BGP ECMP라는 구조로 이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윗단을 구성을 했어요. 아마 BGP ECMP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BGP 먼저 설명드리면 BGP는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여기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1.1.1이라는 IP가 있잖아요. 이 IP는 이제 로드 밸런서가 컨테이너로 이제 분배를 하는데 트래픽을 분배하는데 그 컨테이너 집합의 대표 IP인 거죠. 버추얼 IP, VIP인데 그거를 이제 버추얼 서비스가 많아지면은 컨테이너 그룹을 대표하는 IP들이 또 굉장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BGP라는 것을 써서 1.1.1을 스위치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IP 어드버타이즈 과정이라고 하는데 1.1.1이 저 스위치에 등록되고 스위치와 저 옆에 있는 스위치는 서로 BGP 피어링을 맺고 있어요. 피어링을 맺고 있기 때문에 1.1.1을 이제 그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IP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런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더 위로 올라가서 라우터에도 이제 1.1.1이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BGP는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고 ECMP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ECMP를 설명하기 전에 ECMP가 없는 환경의 전통적인 라우팅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L4 로드 밸런서는 되게 많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 큰 트래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분산할수록 좋은 구조예요. 근데 저렇게 로드 밸런서는 여러 개 두는데 만약에 위에 라우터에서 경로를 한 개밖에 선택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개밖에 선택할 수 없으면은 이 LB들로 경로를 다 뿌리지 못하고 이렇게 저 노란 선 보이시죠? 저게 이제 한 선들인 이제 패킷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LB 한 개로밖에 경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저 라우터와 스위치 사이가 지금 경로가 그 값이 다 같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이제 홉이라고 하는데 라우터에서 스위치까지 가는데 1홉이에요.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스위치에서 LB까지 가는데도 한 번에 갈 수 있죠. 그러면 맨 왼쪽 라우터에서 맨 오른쪽 스위치로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것도 홉이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풀메쉬 구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어떤 라우터에서 어떤 스위치로 가는데 비용이 다 1홉이 되는 거죠. 1홉이 되면은 라우터가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제 경로는 되게 많은데 어차피 다 결국 값이 똑같잖아요. 움직이는 값이 똑같으면은 그거를 밸런싱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만 계속 선택해서 써요. 그러니까 저 왼쪽 라우터에서 처음에 패킷 경로가 맨 왼쪽 스위치로 잡히면은 이제 계속 저쪽으로 들어오는 패킷은 다 계속 절로만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LB를 쫙 깔아놔도 이제 저 LB들로는 이제 패킷이 안 가니까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ECMP를 도입을 했습니다. ECMP는 이제 Equal Cost Multipath의 약자인데요. 저 영어 그대로 이제 경로가 여러 개인데 동일한 비용의 경로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아까 홉이 한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경로는 다 다르지만 스위치 IP 주소가 다 다를 테니까 경로는 다 다르지만 결국 1홉으로 그 비용이 다 똑같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저 위쪽에 있는 ECMP가 그거를 이제 밸런싱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라우터에서 가운데 있는 스위치까지 풀메쉬가 이제 형성이 되고요. 경로가 다 다르지만 비용이 똑같으니까. 그러고 이제 ECMP를 지원하는 스위치에서도 L4랑 이제 풀메쉬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가는데 다 비용이 똑같으니까 어디로 보내든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GP ECMP 구조로 윗단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는데요. ECMP는 되게 동작 방식 간단해요. 이제 해시를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ECMP가 경로를 선택할 때 해싱을 하는데 이제 IP에 그러니까 소스의 IP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겠죠. 처음에 접속을 시도한 클라이언트의 IP,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가 가고자 하는 데스티네이션의 IP, 그 다음에 TCP인지 UDP인지 뭐 SCTP인지 하는 그런 프로토콜, 그 다음에 출발한 쪽의 포트 번호, 도착한 쪽의 포트 번호, 그걸 가지고 해싱을 해요. 해싱을 돌려서 이제 N으로 모듈러 연산을 하는 건데 N은 이제 뒷단의 그 데스티네이션 개수예요. 라우터 입장에서는 스위치가 2개니까 N이 2가 될 거고 또 저 스위치 한 개에서는 이제 로드 밸런서가 2개니까 또 N이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싱을 해서 동일한 비용인 여러 경로를 선택해서 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효율적인 로드 밸런서를 이제 컨테이너 클러스터에 구축을 하려면은 BGP ECMP로 밑단을 이제 구축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BGP ECMP에 문제가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까 이제 제가 또 불타는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제 로드 밸런서 하나가 불타고 있을 때 그 커넥션 로스, 패킷 로즈가 일어나면은 안 되는 거를 저희는 이제 지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커넥션 손실도 없게 이제 릴라이벌하게 이제 밸런싱을 하고자 했었는데 ECMP는 이제 해시 기반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5 튜플즈 해시 그러니까 뭐 소스 IP를 해시를 하든 뭐 데스티네이션 해시를 하든 해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모듈러 연산을 한다는 점이에요. 모듈러 연산은 이제 나머지 연산인데 이제 좀 알기 쉽게 컨테이너를 예로 들면은 컨테이너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컨테이너가 2개가 있고 이제 이 컨테이너 2개로 접속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있습니다. 뭐 0.1, 0.2, 0.3, 0.4. 그럼 이제 저 0.1이라는 게서 패킷을 보냈을 때 컨테이너 이제 1로 계속 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해싱 연산을 하는 거죠. 소스 IP 해싱 연산을 하면은 계속 같은 값이 나올 거고 그거를 2로 나누면은 컨테이너 1로 계속 이제 선택이 될 거예요. 컨테이너 계속 선택이 될 건데 문제는 컨테이너가 추가됐을 때예요. 이제 아까 해싱 연산에서 중요한 게 모듈러 연산이라고 했잖아요. 모듈러 연산은 이제 데스티네이션들의 수를 가지고 모듈러 연산을 해요. 왜냐면은 데스티네이션 수를 더 넘어버린 수로 하면은 선택이 안 된,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는데 그냥 빈 인덱스로 이제 스케줄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듈러 연산에 되게 이제 종속되어 있는데 이제 4로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컨테이너가 4개로 늘어난 상황에서 이제 줄줄이 이제 패킷이 끊기기 시작하는 거죠. 2로 가는 거는 아까 원래 어디로 가고 있었나요? 네, 0번 컨테이너로 가고 있었는데 모듈러 연산을 4로 하니까 이제 2번 컨테이너로 스케줄링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2번은 0번 컨테이너랑 TCP 커넥션을 맺고 있었는데
TCP 커넥션이 이제 끊기게 되는 상황인 거죠. 컨테이너 2번은 0번과 저 0.2의 그 관계를 모르잖아요. 그 TCP 패킷 커넥션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리셋을 해버려. 나 모르는 패킷 받았으니까 그냥 너 다시 보내. 막 이런 식으로 리셋을 보내게 되면은 그냥 바로 커넥션이 끊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해싱 디스럽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컨테이너가 추가될 때마다 해싱 값이 변하기 때문에 커넥션이 줄줄이 끊기게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ECMP는 되게 좋은 로드 밸런서 솔루션이에요. 물론 하드웨어 레벨이긴 하지만 릴라이어블하지 않고 스케일러블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저는 얘를 이제 로드 밸런서가 죽었을 때를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로드 밸런서가 추가돼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결국 모듈러 연산을 그 로드 밸런스 개수를 모듈러 연산을 하기 때문에 하이 어벨러비티를 ECMP만 가지고는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컨시스턴트 해싱에 주목했어요. 하이 어벨러비티를 위해서. 컨시스턴트 해싱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뭔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리스트에 데스티네이션들을 넣어서 해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해시 링을 만드는 거예요. 해시 링을 만들어서 지금 보시면 저 컨테이너 0번에서부터 시작해서 0번, 2번, 1번, 3번이 이렇게 쭈루룩 배열에 들어가 있고 이제 또 0번, 2번, 1번, 3번이 쭈루룩 이렇게 배열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컨테이너의 서버에 뭐 IP를 가지고 했든 뭐 특징적인 거를 가지고 모조리 해시를 돌려서 정렬해서 그냥 넣는 거예요. 정렬해서 놓고 이제 저 192.68.0.2의 해시 값도 정렬하고 0.3도 정렬하고 뭐 0.4도 정렬하고 하면은 저런 식으로 배치가 돼요. 배치가 되면은 이제 아까 같은 경우 그냥 해싱을 돌렸을 때는 커넥션이 두 개가 끊겼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뭐 0.2와 0.3이 가는 패킷이 두 개가 끊겼는데 이렇게 컨시스턴트 해싱을 하게 되면 이 그림에서는 이제 단 한 개만 끊겼죠. 그래서 컨시스턴트 해싱은 저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n분의 k만큼 그 리매핑 하는 거를 보장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완전 안 끊기게 할 수는 없고 저 n은 이제 데스티네이션의 수, 그러니까 컨테이너의 수고요. k는 이제 접속하려는 그 클라이언트의 수. 여기선 클라이언트가 4개고 이제 컨테이너가 4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4분의 4를 하면은 1이 나오기 때문에 딱 한 개만 커넥션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해싱은 좀 그냥 그 프로덕션용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컨시스턴트 해싱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릴라이어블한 그런 환경을 구축해 보고자 했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컨시스턴트 해싱은 이제 n분의 k만큼의 재매핑을 보장하는 알고리즘이지만 그렇다고 로드 밸런싱을 효율적으로 해주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시 값을 떠서 그냥 배열에 다 넣기 때문에 밸런싱을 고려하고 이제 만들어진 알고리즘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밸런싱도 해야 되고 컨시스턴트 해싱도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이제 또 깊은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이 주목한 거는 구글의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인데요. 이제 구글의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이름이 맥레브예요. 맥레브를 구글은 이제 자기네들이 로드 밸런서를 다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저도 실제로 본 적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게 그 구글 맥레브의 전체 그림인데 이제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서니까 여기에 위치하게 되죠. 아까 제 그림이랑 비슷한데 인터넷을 통해서 패킷이 들어오면 이제 라우터로 갈 거고 라우터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서의 맥레브로 들어갈 텐데 이제 이 맥레브가 0.0.0.1로 오내는 서비스 1로 보내 0.0.2로 가면은 서비스 2로 보내 이런 식으로 이제 패킷 스케줄링을 해주는 애예요. 패킷 스케줄링 해주는데 이제 0.2 맥레브에 뭔가 0.0.1이 죽어가지고 여기로 서비스 1로 갈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백업 패스를 통해서 다른 라우터로 가서 결국엔 서비스 1로 보내는 약간 그런 컨시스턴트한 밸런싱을 이제 구현했다고 이제 논문에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논문이 궁금하시면 여기 작은 글씨로 출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맥레브를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맥레브를 이제 기능으로 나누면 총 4개인데 패킷 포워딩은 이제 1.1.1에서 뭐 1.1.2로 보내는 그 패킷을 보내는 방식, 보내는 거에 대한 얘기고 패킷 프로세싱은 이제 패킷을 받았을 때 그걸 뭐 까가지고 어디로 보낼지 뭐 이게 TCP인지 UDP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밸런싱 하려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백엔드 셀렉션은 이제
어떤 데스티네이션을 결국 보낼 건지, 그 다음 마지막 아까 이제 잠깐 설명드린 컨시스턴트 해싱, 이렇게 4개로 논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컨시스턴트 해싱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 요 주제에만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 맥랩 컨시스턴트 해싱을 리눅스 커널 소스로 만들어서 리눅스 커널 컨트리뷰션을 했는데, 이제 혹시나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이해에 도움이 되실까 해서 그냥 간단하게 맥랩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제 백엔드를 하면 이제 컨테이너 3개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들이 들어갈 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패킷이 올 때 걔가 해시 값이 0이면 얘 이 데스티네이션을 보낼 거고, 해시 값이 1이면 이 데스티네이션을 보낼 거고, 그냥 데스티네이션이 들어가는 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permutate라는 해싱을 해서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요. 이제 리스트가 딱 보기에는 뭔가 별로 역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B0가 백엔드 1이거든요. B0가 백엔드 1이면은, 백엔드 0면은 첫 번째로 나는 3번에 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0, 1, 2, 3이니까 여기에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 룩업 테이블이. 그러면 그래, B0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B1으로 가서 나는 0에 들어가고 싶어, 이러면은 0 비어 있으니까 너 여기 들어가, 막 이런 식으로 이 선호,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인덱스의 선호 리스트거든요. 이거를 이제 해싱을 통해서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된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population이라는 거를 하는데, 이제 이 리스트를 토대로 이제 여기에 이제 최종 그 테이블 어레이에 할당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 3번에 들어갈래 하면 3번 비어 있으니까 B0가 3번에 들어가고, 나 0번에 들어갈래 하면은 B1이 0번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B2가 또 3번을 원하는 거예요. 나 3번에 들어갈라 하는데, 그러면 이제 B0가 이미 있으니까 이미 있는 애를 밀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리스트로 가는 거예요. 나 그럼 여기 차 있으면 다시 4번으로 갈게. 그래서 4번으로 B2가 이제 할당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 퍼뮤테이션 테이블을 가지고 실제 로드 밸런서의 그 백엔드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은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서로, 그러니까 이 B0가 들어가고 싶은 선호된 리스트가 중복되는 게 없어요. 해시 연산을 돌려가지고 중복이 안 되게 구글이 만들어 놨어요. B1도 똑같고 B2도 똑같고, 그리고 이제 B0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 B1을 먼저 채우는 게 아니라 B0 한번, B1 한번, B2 한번, 할당 못 받으면 다시 B2 한번, 이런 식으로 되게 공평하게 백엔드를 최대한 찢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로드 밸런싱이 돼요, 이거 가지고. 아까 컨시스턴트 해시는 로드 밸런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글의 맥랩 컨시스턴트 해시는 아까 공평하게 이제 서로 그 룩업 테이블을 할당할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 사이즈가 7이니까 당연히 완전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B0는 뭐 3개로 들어갔고, B1은 2개 차지했고, B2는 2개 차지했고, 이런 식으로 거의 동등한 수준의 커넥션을 각각 백엔드가 받을 수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로드 밸런싱 조건을 만족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니멀 디스트럭션, 아까 그 해싱할 때 이제 모듈러 연산이 때문에 n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은 이제 브리치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 수 있겠네요. 아까 B0, B1, B2가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B1이 삭제된 거예요. 이건 아까 해싱 디스트럭션이 발생하는 그 이제 조건이죠. B1이 이제 리무브가 되면은 퍼뮤테이트를 다시 하는데, 이제 해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스 IP나 뭐 데스티네이션 IP나 포트가 변하지 않는다면 해시 값은 늘 똑같아요. 그게 이제 해시의 기능이니까. 그래서 아까 이 B1 줄만 없어지고 다시 똑같은 이제 퍼뮤테이션 테이블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냥 B0, B2만 가지고. 그럼 결국 이거를 이제 파퓰레이션해서 룩업 테이블 넣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B0는 원래 사라졌으니까, 지워졌으니까 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B0만 B0로 이제 B1만 B0로 이제 대체되고, 나머지는 모두 각자 위치를 이렇게 사수할 수 있게 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B1으로 가는 트래픽만 끊기고, 원래 B0와 맺고 있던 거, B2랑 맺고 있던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커넥션이 살아남게 되는 거죠.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맥랩 논문이 있으니까 논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맥랩
컨시스턴트 해시가 되게 좋은 거구나 하고 이제 해서 이거를 저희 그 네트워크 솔루션에 적용을 하려고 봤더니 아까 이제 구글 전체 모습인데 그 컨시스턴트 해싱은 그냥 그 수도 코드로만 살짝 나와 있는 정도라서 그걸 보고 어떻게 연구해서 구현을 할 정도는 됐는데 예를 들어 패킷 포워딩이라던가 패킷을 다른 서버로 보내는 거라던가 뭐 패킷을 이제 가공하는 거라던가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 맥레브가 그냥 논문으로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맥레브 컨시스턴트 해시를 쓰기 위해서 이 포워딩도 구현하고 프로세싱도 구현하고 백엔드 셀렉션까지 구하면은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를 다 구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컨시스턴트 해싱 맥레브에 컨시스턴트 해싱이 필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막 하다가 이제 IPVS라는 그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서에 맥레브를 집어넣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제 IPVS 뭔지 거의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이제 IPVS는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예요. L4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에서 L4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IPVS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IPVS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IPVS를 이제 L4로 대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는 리눅스 커널에 구현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서인데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뭐 시스템 콜 뭐 오픈이나 클로즈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해서 뭐 일로 들어가서 뭐 메모리 할당받고 뭐 그런 역할을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이 여기 가운데 보이신 넷필터라는 곳에 IPVS가 구현돼 있어요. 넷필터는 혹시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네트워크 방화벽 같은 거예요. 뭐 1.1.1로 들어오는 건 다 드랍하고 2로 들어오는 것만 수용해. 뭐 80으로 들어오는 것만 수용해. 그런 거를 이제 관장하는 이제 역할인데 이 넷필터 안에 이제 IPVS가 구현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여담인데 이제 만약에 리눅스 커널에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시려면 리눅스 커널은 일단 GitHub으로 운영하지 않아요. GitHub은 리드 온리로만 운영하고 이제 메일링 리스트로 관리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리눅스 커널 소스가 되게 방대하기 때문에 GitHub으로 관리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메일링 리스트를 막 찾아서 보면은 뭐 메모리 쪽 따로 메일링 리스트가 있고 넷필터 쪽 메일링 리스트가 있고 뭐 네트워크 디바이스 쪽 메일링 리스트가 있고 파일 시스템은 뭐 EXT4, 뭐 SEP 막 이런 식으로 메일링 리스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넷필터에 IPVS로 이제 컨트리뷰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메일링 주소를 찾아서 이제 막 그쪽에다가 컨트리뷰션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커널에 컨트리뷰션 할 일이 생기면은 이제 어디에 컨트리뷰션 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결정한 다음에 이제 메일 주소를 찾아서 소스를 보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IPVS는 넷필터에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맥레브를 IPVS로 대체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아까 패킷 포워딩의 문제라고 했는데 IPVS에 이미 다 구현돼 있어요. 뭐 이제 뭐 이런 세세한 것들은 모르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이거는 다른 어떤 한 서버에서 다른 서버로 패킷을 이제 흐르게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고요. 아무튼 맥레브를 쓰려면 이걸 구현해야 되지만 IPVS는 이미 다 있으니까 구현할 필요가 없죠. 리눅스 커널에 있으니까 당연히 오픈 소스고요. 그 다음에 패킷 프로세싱, 패킷을 받아서 막 이렇게 분해하고 어디로 가는지 파악하고 뭐 그런 건데 그 아까 넷필터라는 모듈 안에 구현이 돼 있으니까 넷필터를 IPVS가 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백엔드 셀렉션은 이제 어떤 데스티네이션을 이제 결국 선택할 건지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컨시스턴트 해시 그 맥레브 소개할 때 이제 백엔드를 막 이렇게 테이블에 넣었잖아요. 그냥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주면 돼요.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주면 되니까 결국 저희가 필요했던 거는 이 세 개는 IPVS 다 해주고 있고 단 이 컨시스턴트 해싱만 구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목표를 이렇게 계속 줄였던 거죠. 그럼 이제 이 IPVS의 특징이 뭐냐면 혹시 이런 것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라운드 로빈 스케줄러. 그러니까 그냥 공평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라운드 로빈 하는 거죠. 웨이티드 라운드 로빈. 그러니까 그 가중치에 기반한 라운드 로빈 기법이죠. 뭐 소스 해싱, 소스 IP를 가지고 해싱을 해서 같은 소스면은 계속 같은 곳으로 보낸다. 뭐 리스트 커넥션이 제일 없는 데를 기준으로 먼저 밸런싱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IPVS의 그 스케줄러 솔루션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제 이거를 그냥 갈아 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라운드 로빈으로 했다가 가중치가 필요하면 웨이트 라운드 로빈으로 갈아 껴서 이렇게 IPVS에 등록하고 소스 해싱이 필요하면 소스 해싱에 등록하고 이런 식으로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계속 갈아 끼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제 이 플러거블한 그런 특성으로 이제 맥레브를 여기 하나로 추가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건 이제 그 IPVS에 들어간 맥레브 스케줄러의 그냥 소스 중 일부분인데, IPVS는 구현도 되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걸 이제 자바로 따지면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IPVS의 스케줄을 구현하려면 이런 것들을 구현해라 라고 이제 구조체로 다 되어 있거든요. 물론 리눅스 커널 C로 되어 있어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뭐 데스트가 추가될 때는 이거 호출하고, 데스트가 딜리트 될 때는 이거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이 규격만 맞춰서 만들어주면 돌아가요. 이 규격을 맞춰서 맥 파일 돌려가지고 컴파일을 하고, 그럼 이제 맥레브 해싱 스케줄링 모듈이라는 모듈 하나가 딱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듈이 생기면 이제 웨이트 라운드 로빈 대신에 그냥 맥레브 해싱을 갖다 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PVS의 어떤 그런 장점, 패킷 포워딩이라던가 그런 이미 검증된 기능들을 다 갖다 쓰면서 제 스케줄러만 플러거블하게 갈아 끼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IPVS를 안 쓸 이유가 없었던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맥레브 해싱을 구현을 했어요. 그럼 이제 맥레브 해싱이 이제 그냥 구글의 소프트웨어 컨시스턴트 해시로 남아있을 때랑 IPVS에 들어갈 때랑은 약간 조금 내용이 바뀌겠죠? 아까 말씀드린 뭐 백엔드가 들어가는 룩업 테이블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맥레브에 나오는 논문인데, 아까 해싱이 끊기는 거를 해싱 디스럽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해싱 테이블의 사이즈가 커지면은 이제 디스럽션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넥션 끊길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대신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그거를 계속 퍼뮤테이션하고 포퓰레이션 하는데 연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즈를 키우는 곳은 되게 고스펙 리눅스 머신에서 이 사이즈를 키우면 되고요. 이제 리눅스는 장점이 이제 어떤 리눅스 머신, 어떤 자원을 가지고도 돌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소형 인베디드 장비에 그거를 이제 리눅스 이제 로드 밸런서로 돌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메모리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를 낮춰서 이제 컴파일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스럽션을 선택하느냐, 메모리 사용량을 이제 걱정하느냐,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자가 자기 요구 사항에 맞춰서 원하는 메모리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커널 개발이나 컴파일 같은 거 해보신 분이 있다면 이 화면에 친숙할 텐데, 이제 이게 커널은 이제 다 약간 도스 같은 데서 이제 거의 뭐 리눅스에서 그냥 리눅스 CLI만 있는 상황에서 컴파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뭐 네트워킹 소프트, 네트워킹 옵션, 넷필터, IPVS까지 가면은 이제 해시 테이블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컴피그가. 여기를 이제 원하시는 걸로 주시면 돼요. 만약에 쓰신다면. 그래서 이제 요거의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제 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이 자료가 공유가 되면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원래 버전 1이 있었어요. 서비스 버전 1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버전을 배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버전 2로. 근데 이제 새로운 버전은 아무래도 테스트를 하고 나가지만 실제 트래픽을 받기에 좀 불안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카나리 릴리즈 스트레이티지라고 하는데, 이제 기존 서비스의 95%의 트래픽이 가게 하고 5%만 새로운 서비스로 가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점점 퍼센트를 바꾸는 거죠. 나중에 이거 0으로 만들고 이걸 100으로 해서 이제 새 버전을 릴리즈 하는 건데, 이게 되려면 이제 웨이트로 이 밸런싱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원래 구글 맥레브에는 웨이트로 밸런싱을 조절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웨이트가 10인 데스티네이션, 웨이트가 40인 데스티네이션, 웨이트가 80인 데스티네이션을 여기 웨이트를 등록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분배가 돼요. 여긴 80이니까 8개가 가고, 여긴 40이니까 4개가 가고, 여긴 1개니까 10이니까 1개만 가고. 그런 식으로 웨이트 이제 기반의 밸런싱을 할 수 있습니다. 맥레브 스케줄러로. 이제 데스티네이션 폴백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웨이트가 40에서 0으로 변경됐어요. 이럴 수 있겠죠. 아까 카나리 릴리즈에서 새 버전을 모두 테스트를 완료해서 이제 그 올드 버전은 일단 내려야 되는데, 올드 버전으로 가고 있는 커넥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올드 버전을 그냥 내리면 커넥션이 다 끊기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0으로 만들어서 커넥션 유입이 일단 되고 있던 것만 처리하고, 새로운 커넥션은
이쪽으로는 스케줄링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웨이트를 조절해가지고 아까 얘네로 가던 40의 그 밸런 40의 패킷이 이제 뭐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는, 그러니까 0인 거를 이제 피해서 0이 아닌 대로 이제 밸런싱을 뿌려주는 기능이 맥레브 스케줄, IPVS 맥레브 스케줄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tuple-jet이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맥레브에. 얘가 이제 192.68.02를 IP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IPVS는 서로 다른 로드 밸런서예요. 서로 다른 로드 밸런서이기 때문에 이 커넥션에 대한 정보가 여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로 가던 커넥션이 일로 간다. 보통 IPVS라면 대부분 끊겨요. 커넥션이 끊기는데, 이제 맥레브는 이제 컨시스턴트 해싱을 통해서 이제 해시 값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2와 1로 가는 커넥션 정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커넥션이 1로 틀려도 그냥 여기서 바로 포워딩을 1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맥레브 컨시스턴트 해시로 이렇게 하이 어빌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 어빌리티를 설명을 드릴게요. 하이 어빌리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고가용성인데,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장애에 빠져도 이제 그거를 빠르게 복구하고 손실이 최대한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냥 컴퓨터 용어인데요. 이제 이 L4 하나가 불타는 상황을 다시 가정해 볼게요. 로드 밸런서가 하나가 다운이 되면은 이제 ECMP 해싱도 흔들릴 거예요. 여기서 모드가 원래 N으로 모듈러를 하고 있었는데 얘가 죽어서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거기 때문에 원래 1로 가던 패킷도 1로 가고 1로 가던 패킷도 다 1로 가고 막 패킷이 막 어지럽게 흔들리는 상황이 될 거예요. 만약에 로드 밸런서 하나가 죽으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TCP 커넥션도 끊기겠죠. 0.2에서 원래 2번으로 보내고 있었어요. 이제 커넥션을 이스타블리시 하고 보내고 있었는데, 이 커넥션을 스케줄하는 로드 밸런서가 죽으면은 ECMP 이제 디스럽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패킷을 그대로 다른 L4로 보내요. 다른 L4로 보내면 당연히 얘가 이제 다시 2번으로 스케줄링 할 확률은 거의 없어서 0으로 가면 그냥 패킷이 바로 끊기는 거예요. 0은 이제 2번과 0.2의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리셋을 보내는 거죠. 나 이 패킷 몰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커넥션 로즈가 일어나고, ECMP는 이 불타는 로드 밸런서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모듈러 연산이 주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다른 살아있는 LB로도 가는 패킷이 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멀쩡하게 서비스하던 로드 밸런서도 패킷이 끊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어빌리티, 그러니까 고가용성을 보장을 하려면 이 L4가 불탈 때 여기로 가는 패킷이 다른 L4로 분산되고, 이 로드 밸런서가 이제 스케줄하던 그 트래픽도 다른 L4가 받아서 그대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커넥션 이제 로즈가 하나도 안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컨트리뷰션한 맥레브 컨시스턴트 해시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이고 신뢰적인 로드 밸런서를 구축할 수 있었냐에 대한 얘기를 끝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이제 일단 이 L4를 다 IPVS로 대체를 했습니다. IPVS로 대체를 하고 이제 맥레브 스케줄러로 등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컨테이너가 라이프 사이클 때문에 삭제가 되게 빈번하고 그거를 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IPVS는 일단 소프트웨어 솔루션이어가지고 윗단에 어떤 그냥 데몬만 있으면은 그 컨테이너를 이제 etcd 같은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정보를 그거를 읽어오는 데몬을 만들어서 IPVS에 저절로 등록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이나미컬리하게 IPVS 등록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BGP도 하고 ECMP도 해가지고 되게 효율적인 로드 밸런서를 구축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하나가 불탈 때 어떻게 되느냐? 아까는 이제 하나가 불타면 IPVS가 다른 걸로 막 스케줄링 했었잖아요. 근데 이 맥레브를 끼면은 이제 이 소스 IP와 그런 걸 가지고 해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커넥션 정보가 없는 패킷이 들어와도 그냥 원래 가던 컨테이너 2로 바로 스케줄링 할 수 있어요. 컨테이너 2는 뭐 당연히 L4의 상황은 모르죠. L4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자기는 상관할 게 아니고 이 패킷이 0.2부로부터 온 건지 그 다음 내가 이제 ACK, 에크를 보낸 다음 패킷 번호가 왔는지 그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게 똑같으니까 그냥 이 불탄 거는 상관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IPVS가 이제 하나가 이제 불타서
ECMP가 흔들리면 패킷이 다른 데로 포워딩 되는데 살아있는 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데도 그냥 똑같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패킷을 받아서 이제 원래 보내던 대로 보내는 거죠. 원래 보내던 대로 보내면은 그냥 이게 죽는 거 상관없이 계속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직 이런 상황은 안 일어났는데 저희 그 컨테이너 클러스터 이제 위쪽에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로드 밸런서가 한 개 남기고 다 타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한 개 남기고 다 불타오르고 있는데 여기로 다 가던 패킷은 원래 같았으면 다 죽었겠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6개니까 거의 6분의 5만큼의 커넥션 손실이 있었던 거고 이러면 엄청난 장애인데 이제 이 맥랩을 통해서 이 CMP 위에가 윗단이 아무리 흔들려도 얘가 여기로 보내든 여기로 보내든 여기로 보내든 다 똑같은 곳으로 스케줄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남아있으면은 얘네가 다 불타도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이고 신뢰적인 로드 밸런싱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커 클러스터를 만들고 BGP ECMP로 윗단을 꾸미고 이제 IPv6 맥네브 해싱 스케줄을 구현해서 이제 이 로드 밸런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리눅스 커널 4.18부터 포함이 되었고요. 그래서 4.18 이상 버전부터 맥네브 해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제가 IPv6 링크를 걸어놨는데 IPv6 그 GitHub 리드온리로 운영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가시면은 자세한 소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v6 MH가 뭐 하는 앤지 여기 설명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고 나중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커널 파라미터가 2개 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리눅스로 이제 로드 밸런서를 구축을 하실 거니까 이 슬로피 TCP는 이제 패킷이 원래 TCP를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싱크를 보내면은 다시 에크를 받고 다시 에크랑 싱크를 더해서 3핸드 쉐이크를 하잖아요. 그 과정으로 시작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패킷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3핸드 쉐이크를 안 한 패킷이 오면은 그냥 드랍을 해버리는데 신뢰적인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슬로피 TCP를 키면은 일단 이제 3핸드 쉐이크를 지나서 막 커넥션을 주고받는 이스타블리시드 상태가 된 패킷이 아까 IPv6가 하나 죽으면은 그런 패킷이 당연히 옆으로 흐르겠죠. 당연히 3핸드 쉐이크를 다시 하진 않을 테니까 그런 패킷이 흘렀을 때 일단 받겠다는 옵션이에요. 이거를 받아야 이제 원래 컨테이너가 이 패킷 내 패킷 맞아 하면서 처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컨 리유즈 모드는 그냥 별거 아닌데 이제 소켓을 닫으려고 하는 그 커넥션을 이제 닫으려고 하는 그런 스케줄링을 이제 재사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재사용 안 하는 거는 이제 로드 밸런싱을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이제 IPv6 내에도 커넥션 테이블 정보가 막 이렇게 있어요. 막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재사용하지 않고 그냥 새로 계속 커넥션을 만들겠다. 바로 로드 밸런싱 하겠다. 그런 옵션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